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12.3 내란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뒤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북파공작원 HID 요원부터 육군 전차부대까지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권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계엄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내란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판교 정보사부대에 북파공작원 HID 요원들을 포함해 30여 명이 집결했는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병력 운용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관련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정보사 건물에는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장갑차와 전차를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 여단장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정보사령부는 물론 육군 전차부대까지 쥐락펴락한 겁니다. 아마 관련 인원이 수사기관에서 최근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 갔는지 또 어떤 배경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계엄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데 경찰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전부터 김 전 장관과 자주 통화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논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물론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에 개입한 정황까지 캐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김모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그제 김모 전 대령을 긴급 체포한 뒤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의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만나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강상문 서울 영등포 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역시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우종수 본부장이 특수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 등과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4명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며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김 전 장관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과 압수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건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준항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곳곳에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서버 관리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지시만 있었다는 해명과 달리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고 복귀해라. 정보사 군인 38명이 선관위 실무자 30명을 납치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로 이송하기 위한 차량까지 이미 계획돼 있었다는 겁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울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명의 선관위 직원을 납치를 해서 실제 여러 가지 증언을 조작을 획책하고 3일 오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를 언급했고 실제 제2기갑여단장이 당일 저녁 판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관련 병력이 출동을 대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엔 정부의 정책방송원 KTV에서 전시 생방송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기습 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생방송 계획안을 만든 건데 마침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여당의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계 긴급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도 엄벌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이어 탄핵심판 대리인단 17명 명단도 발표하면서 탄핵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일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투표와 개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는데 여기엔 수많은 감시 과정이 있다며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보안에 취약한 선관위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부정선거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겠느냐는 의구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상대 보안 점검, 사전투표 용지는 물론 선관위 등의 직인까지 빼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용지를 미리 뽑아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음모론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개표 완료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별도 장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해 결과를 왜곡하려면 투표용지 발급기와 출력에 필요한 인증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서버 방화벽 등 감시 보안 시스템 해제, 정당 참관인 배제, 24시간 CCTV 모니터링 무력화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개표 조작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온라인과 방송사에 공개하는 용도일 뿐 개표 조작을 위해선 결국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필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 점검 당시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보안관제 시스템 작동을 멈췄다며 실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것처럼 둔갑하려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보안 대책을 일부 감소시킨 상황에서 모의 실험을 한 겁니다. 금년 1월서부터 22대 국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경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 실제 국정원도 지난 점검 결과 발표에서 전체 5% 정도 점검했고 보안 취약사항을 발견했을 뿐 부정선거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군의 선거정보센터 점거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안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자문위원들이 계엄군이 점거했던 관제실과 전산센터를 방문해 서버 훼손이나 침입 흔적 여부를 점검했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단체 선관위 서버 공개 요구에는 현행법상 미공개 대상이지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검증,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의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정기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진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들을 송달 간주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인선의 나당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선수별 의견 수렴을 본격화한 뒤 주말 사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인데 여러 의견들 속에 비대위 구성의 난기류는 여전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당대표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초재선 그리고 그 이상 다선 의원 등 선수별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금요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밝힌 건 처음이지만 원내 인사들의 의견은 좀처럼 하나로 모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새로 출범할 비대위 성격부터 규정되어야 인물도 추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비대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대위 성격이 정해져야지 거기에 맞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 같아서 혁신의 방향을 가지고 당을 이끌 분이 됐으면 좋겠다. 경륜과 또 경험을 좀 가지고 좀 이끌어 주실 분이 왔으면 좋겠다. 며칠 동안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5선 이상 중진 기용 혹은 권성동 권한대행의 겸직으로 의견이 추려진 거로 알려졌지만 비주류 중심의 이견은 부담되는 측면입니다. 통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돼 왔다거나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윤그룹만은 안 된다는 의견이 아직도 적잖은 겁니다. 대통령과 가깝거나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거나 또는 그동안 이 대통령의 이런 독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은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당 주류에서 유력 후보군으로 꼽는 중진들 사이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는데 대통령 탄핵이란 당 위기 속 당권 투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부담입니다. 인물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 새 지도부 구성이 올해 안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아직도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탄핵 여부는 특검을 수용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는데 국민의힘은 문제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건 국정 책임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사법은 폭락한 쌀값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정부 견제와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 대행이 아직도 민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 대행 역시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더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 수용,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5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킬 추가 탄핵안은 이미 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방해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법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역시 한 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거부하면 탄핵의 당위성만 커질 거란 게 야당 시각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정당한 권한 행사를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남발된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입법 독재를 막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와 헌법 재판이 계엄 사태 종식의 핵심이라고 보고 한덕수 대행을 향한 압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검 수용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한 대행의 선택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없는 것이라며 제2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근 참모들에게 탄핵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의 대응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망언과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 상당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은 내란 공범이라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철부지 어린 학생도 타인에게 함부로 내란죄 공모를 운운하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난받아 마땅한 발언이라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동료 의원을 모욕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용민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전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정안정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당정은 물가와 환율을 포함한 경제 상황과 외교안보 현안, 소상공인 지원 방안, 민생 치안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 10명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중기부 장관 등 9명이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내란 공범으로 남으려는 거냐며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제2요구권 행사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을 지켜본 뒤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계엄과 탄핵 정국 속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서울 중구한국은행을 찾아 초유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 씨는 유력 정치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앞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 만큼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전 씨의 수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법원은 돈을 받은 날짜나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이 적용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외에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을 맡았고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외에 전 씨와 대통령 부부 사이 관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황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받으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에서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 받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통령 부부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나요? 요새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하셨습니까? 특히 검찰이 앞서 전 씨의 자택과 법당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석 대와 태블릿 P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한 건데 앞으로 있을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그룹을 통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모두 유지하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등을 추진할 정치적 동기가 분명했고 쌍방울그룹 역시 이 전 부지사의 대남 요청을 받아들인 뒤부터 대북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됐고 이 가운데 200만 달러가 금융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주장한 진술 세미나, 술판 회유 의혹은 납득이 힘들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등 정책적 목적도 가졌다며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심리는 항소심에서 끝나는 만큼 이 대표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번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다 법원이 인정해줘서 이 부분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검찰도 형량이 줄어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국민의힘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차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등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줬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려 3번 만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것을 두고 법원 직원이 결국 국회로 찾아오게 한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에 실질적인 페널티, 즉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소송 집행권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속하게 재판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고 결론냈고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부단체장이 단체장 몰래 할 수도 할 이유도 없는데 이 대표가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적이 없고 대법원도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김웅 전 의원은 SNS에 이 대표가 직접 고소장을 내지 못하고 당을 앞세운 건 무고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이 대표를 무고교사죄로 고소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정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에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회사 고문으로서 경영사항을 자문한 사실은 있지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가 사망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태권도 관장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은 뒤에 27분 동안 방치해서 숨지게 해 공분을 샀었는데 검찰이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어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태권도 관장 30대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었고 무려 27분을 방치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아이를 발견했을 당시 태권도 관장의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는 시도 대신에 CCTV를 삭제하려고 관장실에 달려갔죠. 그런데 재판에서는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었다. 소유변론에서도 유족들을 향해 절을 하고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을 시켜야 한다. 눈물로 소리치던 어머니는 끝내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당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관장은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고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의 호통도 이어졌습니다.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본인의 머릿속에는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도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다는 겁니다. 태권도 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마음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조금이나마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세상을 일찍 떠나야만 했던 4살 아이에게도 위로가 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는 소식인데요.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25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4분의 1을 사후 지급하던 제도도 내년부터는 폐지됩니다. 이 밖에도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가 14일 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기존 신청한 대로 휴직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해당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무엇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보면 백내장이 63만 8천 건으로 빈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척추 수술, 치액 수술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는 편도 절제술, 10대는 충수 절제술, 20, 30대는 제왕절개 수술, 40대는 치액 수술이 가장 많았고요.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연구 결과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공동연구진이 이번 주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 소아청소년의 과체중, 비만 유병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남학생은 43%, 여학생은 24.6%로 집계됐는데요. 함께 조사한 타이완과 중국, 일본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도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습장애나 불안까지 동반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메일유업의 일부 멸균 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되는 사고 발생했죠.
이에 대해서 식약처가 조사에 나선 결과 이번 사고는 멸균기 내부 세척 작업 중 작업자의 실수로 밸브가 열리면서 세척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생산 설비에서 만들어진 다른 일자 제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식약처는 비의도적인 밸브 조작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이제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둔 바이든 미 행정부가 SK 하이닉스에 약속했던 반도체 지원금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지원금의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는 건데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SK 하이닉스에 6,6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최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5조 6천억 원을 들여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텔과 삼성전자 등에 이어 5번째 규모로 지난 8월 예비 계약 때보다 액수가 1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상무부는 직접 지원금과 함께 최대 7,200억 원 규모의 정부 대출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계속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have leading edge memory in the United States. We had leading edge packaging in the United States. We had goals. And so we drove a hard bargain with every one of these companies. 보조금은 SK가 약속한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될 예정으로 빨라도 내년 중순 이후에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인수팀 인사들은 반도체 보조금의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보조금 재검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Get the hell out of the way, which you could say is a old school pro-capitalism kind of point of view. And that is a better policy that better advances the long-run interests of American manufacturers rather than the short-run subsidy model. 정부가 정식 서명한 계약을 완전히 뒤집진 못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규모를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55조 원을 투입해서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미국 새 정부 정책 변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요소 대란과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70%에서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오늘 예정된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942년 단선 비전철로 개통했던 중앙선이 82년 만에 복선 전철로 다시 태어나 오늘 개통합니다. 구간별 공사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 영천 구간의 전철화로 전 구간이 완성됐는데 오늘부터는 KTX 이음도 이 철로로 하루 6차례씩 왕복 운행합니다. 정부가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첨단전략 기술을 지정해서 발표합니다. 첨단전략 기술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나 세액공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기술이 선정될지 지켜보시죠. 국내에서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늘 낮 12시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지급 거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다툼의 실태를 발표했는데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 치료가 전체 44%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분쟁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증하자 오늘부터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3세에서 18세에서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 7세에서 12세 그리고 19세에서 49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 감염 위험이 더 큰 경우에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서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방문하는 착한 선결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운동을 포함해서 부산시가 24개 세부 사업으로 긴급 민생안전 계획을 마련해 4,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찾는 사람도 줄고 소비자 지갑도 잘 열리지 않는 전통시장. 전반적인 소비 위축에 계엄 사태까지 겹쳐 상인들은 연말 특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줄 자체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1차 모임 다 끝난다 그러고 또 거의 안 한다는 사태가 나니까 같이 연기가 돼, 시장은 다 연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이 표가 많이 나요. 얼어버린 소비 심리를 녹이려고 부산시 등 부산 지역 기관 40곳이 먼저 지갑을 열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방문하기로 약속하는 착한 선결제 운동에 들어간 겁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민간 부분으로 동참을 확산하여 부산 착한 결제 캠페인을 통해 내수 활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선결제 운동을 포함하는 긴급 민생안정 5대 계획을 마련해 4,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 한도 금액과 환급금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특히 출산 등으로 생기는 대체 인건비를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하는 등 모두 2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번 대책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준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봄은 도다리, 여름엔 민어, 가을엔 전어, 그리고 겨울은 방어라고 했습니다. 제주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으로 알려졌지만 해수온의 상승으로 이제는 강원 동해안이 주산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철을 맞은 방어 출하 현장을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속초 대포항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양식장. 출렁이는 바다 위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들이 분주합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물고기떼. 1년 가까이 양식장에서 키운 겨울 방어입니다. 길이는 1m가 넘고 몸통은 두툼합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꺼내 올린 방어가 그물 가득 헐떡입니다. 지금 올해 방어가 잘 자랐습니다. 황제 12kg가 넘는 대 방어고요. 오늘 출하 맞춰가지고 이제 출하 준비, 가돌이에서 이제 빼가지고 출하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방어를 모두 옮겨 싣고 다시 항포구에 도착한 어선.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무게를 재고 14.4 8kg 이상만 나가도 대방어로 분류되는데 대포항 방어는 무게가 2배 가까이 나갑니다. 살이 오른 방어는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제주도, 서울, 대전. 제주에서 주로 잡히던 방어, 강원 동해안으로 올라오더니 최근 2년간 10,000톤이 넘게 잡히며 강원 동해안에서 어획량 1위입니다. 수온 상승이 원인인데 이제 동해안이 방어 주산지가 된 겁니다. 동해안 터줏대감이 된 방어입니다. 무게가 10kg이 훌쩍 넘는데요. 지금 이 겨울이 제철입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값싼 일본산 수입 방어가 곳곳에서 국산 방어로 둔갑해 팔리는 탓에 판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이 이제 큰 방어들은 비싸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비자들한테 좀 일본산 방어를 받아다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그걸 썰어서 파시는데 드시는 소비자분들은 국산이 아닌 일본산인지 모르시는 거죠. 강원도는 어민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느덧 강원 동해안 주력 어종이 된 방어를 알리기 위해 관련 산업을 키우고 축제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강원도의 그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이 된 방어. 어획량은 물론 양식까지 성공하면서 겨울 항포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아침보다 덜 춥다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이나 높은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위는 덜하지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틈을 타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청은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전에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쪽 지방 곳곳에, 밤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기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에도 내일까지 최고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전북 동부에는 시간당 최고 3cm의 강한 눈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영하 2.3도, 창원 0.1도로 예년의 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5도, 광주 7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눈비는 절기 동지이자 주말인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휴일 아침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수일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